자, 이번 편부터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제가 그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한 지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 풀 때가 됐어요. 우리 조직은 지금까지 변화에 훌륭하게 대응해온 조직이라고 자부합니다.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17년 됐죠. 이런 16년쯤 됐군요. 횟수로는 17년이고, 이런 입장에서도 우리가 긴장할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끝났고요. 금융에서 가상자산이 확대되고 있고, AI가 크고 있고, 전쟁의 시대가 오고 있고, 큰 정부의 시대, 그리고 사이버 보안은 10년 전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방산화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다음 문명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문명으로 넘어가는 게 최우선이에요.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최우선이지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에 묶여있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다음 문명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뀔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가 변하지 않는가, 요거를 집중해야 됩니다. 이걸 신경 써야 돼요. 변화하는 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떻게 변화할지. 단지 우리가 경쟁하면서 만들어야 될 과제이지, 무엇이 변화하지 않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유도에는 제약이 필요해요.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추측 통계에서 n-1로 나누는 자유도를 배웁니다. 여기에 1은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약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숫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모든 공학계의 자유도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걸 철학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결론은 제약과 자유는 정도의 문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약으로 무엇이 바뀌지 않을 것인지 알아야 하고, 그래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후는 스스로 개척해야 될 야생, 이게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입니다. 즉, 이 자유에 대해서 예상하는 게 아니라 뭐가 지금 제약이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 바뀌지 않는가. 경로 의존성을 추구하는 것이 베아즈 정리, 그리고 경로 독립성을 계산하는 게 마르코프 체인이죠. 안타깝게도 대다수 사람들은 통계학을 공부하고도 디테일한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부분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만, 이거 근데 사람들 대부분 기본기에서 안 하잖아,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잘 안 맞아 떨어져요.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단기적이에요. 근데 들어가는 리소스는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알고리즘을 요즘 잘 안 쓰게 된 이유 자체가, 알고리즘으로 시스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보다 그냥 서버 장비 200만원짜리 몇 개 더 갖다 넣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런 상황에서 돌아갑니다. 최근 끝난 대선 결과를 보면요, 지역별, 연령별, 성별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전수조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세팅값이에요.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 세팅값이 바뀌었죠? 패치노트가 나왔어요. 우리는 패치노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무는 끝났어요. 저기에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거기서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각자 야생에서 변화와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게 되는 게 통화량입니다. 그만큼, 이것만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번영, 자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고 일의 핵심적인 보상이면서 우리는 이걸 상당 부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데이터 교육을 받았디 뭐니 하면서 대부분 무시합니다. 우리 선거 결과의 핵심인 국가라는 시장의 가치평가의 기준을 잡을 때가 왔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시장의 가치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지난 3년은 참 아름다운 3년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에 본원 통화량 증가율은 감소했다가 다시 올랐는데, 이 오른 걸 다 합쳐도 연간 2%를 넘지 않았습니다. 총 3년간 5%가 올랐어요.
우리는 지난 3년간 현금 수익을 조금 늘리고 자산 수익, 채권을 사가지고 4, 5% 정도의 채권만 사더라도 가치 보존 이상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하고 저축하는 노동이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그것만으로 가치가 확장되었어요. 그 끝에 채권 자산 이익과 함께 팔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GDP 대비 정부 비출은 줄어들어서 세금은 줄어들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쭉 줄어들었고요. 저걸 줄이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여왔고요. GDP 대비 정부 지출을 보면 계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 절정을 찍고 오히려 떨어뜨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린 배경이죠. 아름다운 3년이었습니다. 솔직히 일하고 4, 5% 채권을 사두고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 자산 가치, 현금 가치가 개선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원래 좋은 건 오래 안 가요. 우리는 정확히는 모두 이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한국의 본원 통화량을 보죠. 2000년대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쭉. 이 모든 자금이 X86세대 중산층 만들기에 쓰였습니다. 2000년대 14.4M, 이거 13.7도 있잖아요. 이거 그냥 대충 어중간한 값을 골랐어요. 2025년 현재 189죠. 총 13배가 올랐습니다. 25년간 연간 몇 프로가 상승했냐? 11% 정도의 증가량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대충. 저는 월남전에 다녀왔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 유학생 생활도 했고 제 인생에서 이만큼 부지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 이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관심을 가졌을 때부터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추진기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대가 문제였어요. 이건 IMF 이후 80년대 후반생과 그 부모 세대인 50년대 초반 이상 세대들이 고통받은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영업으로 몰렸고 막대한 물가 상승에 노후 자금이 높고 몰락해 갔습니다. 이만큼 미친 듯이 돈을 푸는 기간 동안. 그러면서 M세대들의 대학 등록비도 해결하면서 노후 자금을 해결해야 했어요. 저 막대한 통화량은 X86세대 중산층 만들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돈이 많은 세대죠. 2000년대 때는 지금 노인 세대들이 돈이 제일 많았는데 저들의 대출과 아파트를 제공하고 저들의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그렇게 돈 풀게 하면서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식에게 이 대가가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목 GDP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간 5.3%. 잠깐만. 연간 통화량이 11% 증가했는데 남은 5%에서 6%는 어디 갔지? 자산으로 갔어요. 서울 아파트가 연간 7% 정도 성장했어요. 지방이 좀 떨어진 곳이 있고 없어진 곳이 있으니까 대충 5% 6%는 맞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상승은 상경세대인 X86세대에 들어갔고 이들이 서울의 부동산 혹은 경기권의 부동산, 도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20, 30년 동안 저 X세대, 86세대 중산층 만들기, 정년 연장하기, 이제 그 통화량만큼 연금 제공하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쓴 돈보다 이 세대들 중산층 만드는 데 쓴 돈이 12배 많아요. 그게 전부 이들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만큼 윗세대에게 수백 가지 풀어주면서 대다수 그 정교조 계열의 NL계 조직에 들어간 대학생들이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이만큼 윗세대에게 일자리를 양보받고 정부 자금으로 혜택을 받은 세대는 드뭅니다.
이 세대만큼 과잉 보호되고 M세대는 부모 자식을 그대로 뜯기면서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배은망덕한 세대는 없습니다. 경제력은 권력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세금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아요. 즉 같은 돈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수익,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금 지급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적용됩니다.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연금 지급이 늘어나요. 저는 이들을 과잉 보호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90년대부터 저들의 수배를 풀어주면서 지속적으로 과잉 보호해 왔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건 정치를 통해서 특정 세력을 키우는 건 권력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이에요. 이게 자유도의 정체고 경쟁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번 대선 때 통합, 화합을 짓거리는 자들 왔습니다. 제가 전향자를 특히나 믿지 않는 이유는 통합, 화합을 짓거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집산주의에서 전향을 한 것뿐이에요. 피 터지게 싸우라고 보내놨더니 군부 시대에도 없는 견제 없는 권력을 갖겠다는 오만함을 가집니다. 리더십을 과신하거나 아니면 매니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화 네트워크, 랜덤 네트워크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종교인을 했어야 됐습니다. 말 속에는 결국 선빵 필승, 피 터진 샌드백과 같이 얻을 만큼 얻은 자가 말하는 통합 화합. 그러면 맞은 자는 그냥 우리 잊고 같이 가자 이대로 라고 하는 그 초기값 이거 말고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경기도 공화국화 되어가면서 M세대의 경기도로 인플레이션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괴상한 시스템을 지금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저 역시도 이런 통화량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연금도 일부는 다 받을 수는 없는데 일부는 받을 수 있는 수혜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을 이어가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M세대와 Z세대를 그리고 그 아랫세대, 알파세대를 장기간 착취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X86세대에 대한 복수입니까? 여기서 노후를 맞이하면 어차피 재앙이 될 게 뻔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의무감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흥분되는 감정도 없애고 절박한 감정도 없애고 평온하면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잠깐만. 연간 8% 분양가가 올랐다.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잠깐만. 11% 정도 증가량? 거기에 세금이 있잖아. 뭔가 좀 이상하죠? 전국 부동산을 보면 서울 아파트는 뭐 다른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에 선 건데 이게 가치 저장 수단이잖아요. 근데 연평균 10.85%씩 다들 가난해지는데 7%? 세금 내면 5%도 안 되는데? 이거 가치 저장 맞나? 사실 일자리에 월세를 받는 절박함 아닌가? 여기에 일자리 없어지면 그 순간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대출을 녹이든 월세 대신 대출금으로 이익을 얻든 언젠가 현금 수익이 없으면 이걸 팔아서 생활비로 대체해야 됩니다. 일본의 도쿄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외국인한테 넘어왔어요. 지금 강남에도 일어나는 일이고 강남을 중국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부자들이 저쪽 부동산으로 많이 사게 열어놨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지금 강남을 공략하는 민주당의 방식이고요. 자, 그럼 다른 질문 해봅시다. 그럼 설마 미국도 그런가? 자, 미국의 통화량을 보면은 연간 11.4%가 증가했고 총 6.29배가 되었습니다. 대충 요거 2009년을 기준점으로 해보면은 6배입니다. S&P 500. 뭐야 이거? 이거 사실 팔면은 6배보다 아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우리는 사실 절대적으로 실시간으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